219년 봄이었습니다. 한중의 정군사 나라에서 조조의 대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 그 조조가 유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오른팔과 같던 명장 하후연까지 이르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불과 4해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주에 의탁해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던 떠돌이에 불과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유비가 조조와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줄을. 훗날 유비는 한중왕에 올라 천하를 전율시킵니다. 결국에는 황제가 되어 촉한을 세우죠. 하지만 조조는 이듬해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천하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말입니다. 조조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왜 천하 통일 코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조조는 생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가장 후회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통해 조조의 인생 최대 오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조의 최대 실패로 208년 적벽대전을 떠올립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가 제갈량과 주유의 화공에 참패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요? 정사 삼국지 위서 무제기를 보면 적벽대전에 대한 기록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조조는 적벽에서 유비와 싸웠지만 형세가 불리했다. 이때 전염병이 크게 유행해 관리와 병사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되돌아왔다 라고만 나옵니다. 화공도, 동남풍도, 제갈량의 신출귀몰한 계책도 없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제갈량이 풍향을 예측하고 화공을 제안했다고 묘사하지만 이는 14세기 나관중이 극적 효과를 위해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조조군의 전염병이 돌았고 주유가 황계를 보내 화공을 감행했습니다. 조조는 형주 병사들의 상당수를 잃고 철수했죠. 분명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조가 이 패배를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적벽 이후 조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죠. 210년 관서 지역의 군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초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었죠. 조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관 전투에서 이들을 격파했습니다. 215년 조조는 한중의 장로를 공격했습니다. 장로는 20여 년간 한중을 다스리며 독자 세력을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 앞에서 장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복하고 말았죠. 이로써 조조는 한중을 손에 넣었습니다. 관중과 한중을 모두 차지한 조조는 이제 익주, 즉 파촉 지역만 정복하면 천하의 대부분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조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한중을 장악한 조조는 곧바로 허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잠깐, 한중이 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한중은 관중과 파촉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관중, 남쪽으로는 익주로 향하는 길목이었죠. 한중을 차지한 자는 북으로는 장안을 위협할 수 있었고 남으로는 성도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형도 험준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죠. 방어하기 좋고 공격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한중을 조조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익주였습니다. 익주만 정복하면 유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손권도 고립됩니다. 천하 통일은 시간 문제였죠. 그런데 조조는 한중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료를 보면 조조는 장로가 항복한 직후 한중의 민호 5만여 명을 이주시키고는 주력군을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중에는 하우연과 장압 등 일부 병력만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조조는 보급의 어려움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한중은 관중에서도 멀고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대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기에는 물자 보급이 쉽지 않았죠. 둘째, 조조는 동호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권은 합비를
여러 차례 공격했고 조조는 이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한중의 병력을 묶어 두기보다는 본거지로 복귀의 전선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떠난 사이 유비는 움직였습니다. 214년 유비는 익주의 유장을 공격해 성도를 함락시켰습니다. 유장은 20여 년간 익주를 다스린 군벌이었지만 유비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유비는 드디어 확고한 근거지를 얻었습니다. 형주와 익주를 모두 손에 넣은 유비는 이제 조조와 맞설 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유비의 참모 법정은 유비에게 진언했습니다. 한중을 취하지 않으면 익주가 불안합니다. 한중을 차지해야 익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정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중은 익주의 북쪽 관문이었습니다. 조조가 한중에서 남하하면 익주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면 익주는 안전해지고 나아가 관중으로 진출할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법정의 진언을 받아들였습니다. 217년 유비는 법정과 황권을 대동하고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교전이었습니다. 유비군은 양평관 일대에서 조조군과 대치했습니다. 하후연이 지휘하는 조조군은 강력했습니다. 유비는 쉽게 밀고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병력을 증강하고 지형을 파악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조조는 허창에 있었습니다. 한중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즉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조조는 하후연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후연은 조조의 오른팔과 같은 명장이었으니까요. 20년 넘게 함께 전장을 누빈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219년 정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19년 정월이었습니다. 유비는 황충에게 정군산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군산은 한중의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후연이 직접 지키고 있었죠. 정사 삼국지 하후연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비가 정군산을 공격해왔다. 하후연이 군사를 나누어 방어했다. 황충이 고지를 점령하고 북을 치며 돌격했다. 하후연이 방어하다 전사했다. 조조의 명장 하후연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격노했습니다.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향했죠. 조조가 한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비는 요충지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유비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험준한 곳을 지키며 교전을 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지가 주석으로 인용한 다른 사서들을 보면 격렬한 교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유비는 양자 유봉을 시켜 조조에게 먼저 싸움을 걸기도 했습니다. 조조는 격노하며 돗자리 장수 놈이 가짜 아들로 감히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고 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서 전세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결국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한중에 남은 민호들을 이주시키고 조인에게 남군을 맡긴 채 하북으로 물러갔습니다. 65세의 조조에게 이 패배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219년 7월이었습니다. 유비는 한중왕에 즉위했습니다. 한중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바로 한중왕이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을 유방에 비유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나 유비는 조조를 무찌르고 한나라를 부흥시킬 것이다. 마치 유방이 항우를 무찌른 것처럼 천하가 전율했습니다. 조조의 세력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비가 조조를 이겼다. 천하가 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조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보면 조조는 관우의 북진을 두려워해 천도까지 논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이가 간언하여 겨우 천도를 포기했지만 조조의 불안감은 컸던 것입니다. 천하통일 코앞까지 갔던 조조가 이제는 방어에 급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조는 적벽대전 패배 이후에도 12년간 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마초를 격파하고 장로를 항복시키고 손권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냈습니다. 적벽의 패배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중의 상실은 달랐습니다.
한중을 잃은 조조는 다시는 공세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익주로 진출할 발판을 잃어버렸고 유비에게 천하삼분의 명분을 주고 말았습니다. 만약 조조가 215년에 한중을 확실하게 장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조조가 장로를 항복시킨 직후 곧바로 익주를 공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당시 유비는 이제 막 익주를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내부 통치도 안정되지 않았죠. 한중과 익주를 동시에 방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조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220년 음력 1월 23일이었습니다. 조조는 낙양에서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조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사에는 조조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평생 천하 통일을 꿈꿨습니다. 한나라를 재건하고 난세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꿈이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정적 계기는 한중이었습니다. 조조가 후회했을 법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형주의 상실입니다. 219년 말, 조조는 사마이의 진언을 받아들여 손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손권이 배후에서 형주를 공격하고 조조는 정면에서 관우를 압박하는 협공 작전이었죠.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관우는 패배하여 죽임을 당했고 형주는 손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목을 받았을 때 왕후의 예로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관우를 존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유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을까요? 어쨌든 조조는 형주를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손권이 차지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조조가 후회한 선택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조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전략적 요충지의 가치입니다. 조조는 한중을 차지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급의 어려움, 다른 전선의 위협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중은 익주 정복의 발판이자 유비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조조는 215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즉각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4년을 기다리는 사이 유비는 강해졌고 조조는 기회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셋째, 의사결정의 비가역성입니다. 조조가 한중을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조조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천하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중요한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천하를 통일한 건 조조도 유비도 손권도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220년에 죽었고 유비는 223년에 이릉대전 패배 후 백제성에서 죽었습니다. 손권은 252년까지 살아남았지만 천하 통일은 하지 못했죠. 결국 천하를 통일한 건 사마염의 진나라였습니다. 280년의 일이었습니다. 조조가 죽은 지 6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60년 동안 천하는 분열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조조는 천하 통일로 난세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들은 오히려 분열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조의 인생 최대 오판을 살펴봤습니다. 적벽대전이 아니라 한중이었습니다. 215년의 선택이 219년의 패배로 이어졌고 그 패배가 천하삼분을 확정지었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조조를 비범한 인물이자 시대를 초월한 영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웅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때로 치명적입니다. 조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삼국지에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